259페이지의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303조예요. 그 내용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전세권자는 1항에 보시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이라 그래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담보물권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이 성질에, 기본적 성질에 보면 용익물권의 성질과 담보물권의 성질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전세권입니다. 사용 수익하는 물건일 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돌려 못 받으면 당의 전세 목적물인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을 해서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이렇게 작용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 담보물건요.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그 대상인데요.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자, 여기에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객체를 하는데요. 객체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농경지다. 농경지는 제외다. 토지 중에서 농경지요. 이건 뭐냐? 농경지를 목적으로 하여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하면 이거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실현 불가능. 그래서 불능이라 그러죠. 이 법률상 불능돼서 여기에 약정을 하면 무효예요. 전세권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가장 기본으로 하고요. 자,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있는 채권적 전세라는 것이 있었죠. 자, 여기에 채권적 전세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보통 뭐 아파트 전세 나왔다 이럴 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증금 또는 전세금 명목으로 1억을 받고 2억을 받고 있다가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사 나갈 날짜가 되면 나가면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고 가는 거죠. 특별히 등기하는 게 없죠. 그죠? 이런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채권적 전세라고 하는데 그 성질은 기본적으로 임차권에 해당됩니다. 임차권. 임차권은 뭐냐?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 그래서 이름하여 채권적 전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채권 전세는 뭐냐? 그냥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261페이지에 보시면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해놨죠.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이니까 특정인인 채무자. 채무자가 누구죠? 임대인입니다. 임대인한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구하는 권리예요. 채권입니다. 그냥 전세권은 뭐라 했죠? 전부 다 물권이에요. 물권. 그쵸? 물권.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기본적 차이고 나머지 비교하는 것은 전부 다 민법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성질. 타물권이다. 그렇죠. 타인 소유물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함께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익물권이니까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에요.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그렇죠? 여기는 용익물권의 핵심은 당의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는 것이고요. 담보물권성에서는 뭐가 핵심이에요? 바로 전세금 반환이죠. 전세금 반환 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물권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게 전세권이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전세권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자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죠. 이 전세금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둬야 합니다. 전세권 성립에는 반드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금은 기본적으로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그죠? 성립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전세금 면제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전세권을 성립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래야 되겠죠.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금을 교부를 해야 되는데 지급해야 돼요. 지급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전세금을 돈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야 내가 너한테 돈 2억 받을 거 있잖아. 그러니까 너 건물을 내가 사용하는 전세권 설정해주고 내가 2억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전세금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름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때요 전세금은 기본적으로 금전의 하나입니다. 금전의 하나입니다. 전세금은 금전에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물론 전세금의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전세권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용 대가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 사용 대가로서 하는 것은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지만 그 목돈을 교부하니까 그에 따른 이자 상당하는 액이 바로 사용 대가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전세금의 역할은 첫 번째, 물건, 즉 부동산의 사용 대가적 기능도 한다. 이자 상당이다. 이거 돌려받는 거거든요. 동시에요. 만약에 전세권자가 전세 설정자의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만약에 훼손하거나 멸실할 수 있잖아요. 그 목적 부동산을 멸실이나 훼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때 가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전세권자에게 배상할 재산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배상을 받을 수 없죠.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자인 당의 부동산 소유자가 목돈을 딱 쥐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전세권자 너가 사용하다가 만약에 그 전세 목적으로 부동산을 멸실 훼손했다 그러면 그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 전세금으로부터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 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 하냐면 장래에 전세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한다. 뭐 보증, 담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같이 하는 게 전세금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전세권이 종료되면 반환해 줘야 되잖아. 전세권 설정자가.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반환 청구권은 채권이지만 전세권이라는 담보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권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전세권이 종료되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이것을 전세권 존속 중에 만약에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가? 전세권 존속 중에 팔 수 없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만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담보물권의 성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담보물권에는 피담보 채권에 붙어있는 담보물권의 성질, 부종성, 그리고 피담보 채권, 이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넘어가야 하는 수반성이 있어요. 자, 이에 따르면 당연히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이 두 개는 피담보 채권과 담보권의 역할을 하니까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은 성질이 기본적 성격이겠죠. 이걸 강하게 주장해버리면 또 이것을 강하게 인정해버리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고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피담보 채권이 없는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담보물권 속성이 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피담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나는 내 혼자 담보권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이 전세권은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용의물권을 선지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그 전세권 존속기간이 종료됐을 때 전세금 반환 받는 권리란 말이죠. 그때 전세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세권이 끝났으니까 자기는 이사 나가면 될 것이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전세권 설정자한테 가서 돈을 받아내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허용해도 무방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은 존속기간 중이라도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다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전세권 존속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그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전제하에만 가능하다. 이걸 뭐라 그러냐? 전세권의 소멸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양도를 인정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존속 중에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인 당해 부동산 소유자가 그 전세권의 대상인 물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어떻게 될까? 그게 우리 교재 4번에 있습니다. 262페이지 4번에 보시면 전세권 존속 중에 당해 전세 목적 물건을 양도한 경우, 그럼 이때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전세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남죠. 종전에 전세권 설정자한테 가서 받아야 되냐, 아니면 신소유자인 양수인한테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청구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판례가 있다. 중요한 판례죠, 그죠? 따라서 판례는 이렇게 했죠. 신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이 전세권이 존속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자는 나중에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신소유자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라. 이런 이야기죠. 이게 판례입니다. 이 부분은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죠? 계약 당사자가 아닌 건물 소유자한테, 신소유자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는요, 전세금 반환 채무가 소멸해 버립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판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취득인데요. 263페이지에 전세권의 취득은 당연히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의 합의,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을 합의했으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 선례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전세권 취득은 당연히요, 뭐 상속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면 전세권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이 상속인한테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 존속기간,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하나 두셔야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요, 최장 존속기간을, 최장기를 딱 정해놨어요. 어떠한 전세권이라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제한해놨죠.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간에 최장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이하다, 그죠? 이렇게요. 그럼 최단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또 질문 되겠죠? 그럼 최단기는, 그러면요, 여기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에서만
최단 1년 이상을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요. 건물 전세권에서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럼 토지 전세권은요. 6개월짜리 전세권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시험에 내면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을 넘지 못하고 최단 1년을 미만으로 정하지 못한다. 이러면 틀려요. 왜 그러죠? 바로 이게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만 1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부분도 꼭 알아둡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가요. 존속기간을 당사자 약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정을 하지 않은 전세권에서는요. 그러면 전세권이 어떻게 소멸하죠? 소멸은 언제 되죠? 이게 문제 되겠죠? 전세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럴 때는요. 당사자, 양당사자는 언제든지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권 행사할 수 있어요. 통고. 소멸 통고라 합니다. 소멸 통고. 소멸 통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고를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하는 제도가 소멸 통고 제도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우리 교재에는 264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있습니다. 설정 행위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313조에서 전세권의 소멸 통고 제도에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한테,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 소멸한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되면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당연히 소멸해요. 따라서 이것은 187조가 적용되죠.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만료가 되기 전에 말입니다. 만료되려고 할 때 이때 당사자 약정회에서 갱신할 수 있죠. 약정 갱신이 가능하죠. 이때 약정 갱신은 최장 10년을 넘지 못하겠죠. 역시 요 범위 안에서 정해야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만료되기 전에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가 버렸네요. 이걸 뭐라고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자, 전세권에서 법정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가? 즉 또는 이걸 우리는 묵시적 갱신이라고도 하죠. 즉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전세권 설정자나 전세권자가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었다라고 해보세요. 더 연장한다느니 소멸한다느니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때 우리 민법상 당연히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법정갱신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료되면 어떻게 되죠? 이 제도가 없다면 그냥 전세권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료될 당시에 말입니다. 법정갱신이란 제도가 민법상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찾아봐야겠죠. 법정갱신 제도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이 법정갱신 제도는 모든 전세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보니까 건물 전세권에서만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이 만료 끝나기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만료 전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설정자가
야, 더 이상 나 갱신 못하니까 나가라. 나갈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거나 전세금 나 얼마 더 받아야 되겠다. 여기에 동의해주면 전세권 그대로 인정하고 아니면 내 증액하는 이 전세금 안 주면 난 못하겠다. 이런 내용의 이의를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설정자가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라고 하면 법정갱신이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법정갱신이 이루어졌을 때 이 요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법정갱신의 효과는 그래요.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존속하는 것을 간주하죠. 다만 여기에 동전의 전세권과 동일한데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 달라집니다.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존속기간이에요. 약정하지 않은 전세권이죠.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약정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결국은 이때 이 전세권은 변경된 거죠. 전세권이 변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변경되느냐? 기간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하면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죠. 이런 상태로 변경되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이때 이 법정갱신 제도를 규정한 규정에 의해서 전세권이 당연히 변경되었죠. 이렇게 내용을 등기부상에는 종전에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료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권 변경 등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세권은 변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법정갱신 제도에 의해서 전세권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민법 등기를 요하지 않는 전세권 변경이다. 즉 187조에 의한 전세권 변경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변경 등기하지 아니한 채 전세권자는 등기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로도 전세권 설정자의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전세권 변경되어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187조의 적용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그죠? 핵심이다. 자, 그것이 264페이지 하단에요. 법정갱신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된다는 것하고 그 법정갱신이 되었을 때 어떠한 내용의 전세권으로 되는가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 반드시 그 다음에 이 법 규정의 의미는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187조에 의한 전세권 변경이다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이 발생됐을 때 효력이 뭘까? 265페이지에요. 전세권의 효력 했네요. 기본적으로 전세권이 효력에 미치는 범위는 건물 전세권이 발생돼 있으면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하고 있는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의 전세권에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이미 법정 지상권이 전세권 설정자한테 발생할 수도 있죠. 그게 305조 요건을 갖추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305조 법정 지상권의 성격은 강행법규성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포기하는 약정을 해도 이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인데요. 전세권자의 가장 큰 권리는 사용권 아니겠습니까? 당의 전세권의 대상인 토지나 건물을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따라서 사용 수익권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사용 수익권은 원칙적으로 용도에 좇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본질적으로 제약을 받습니다. 당의 부동산의 용도에 좇은 사용 수익이어야 한다.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대상인 토지나 건물을 직접 지배해서 이득을 취하는 물권이잖아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조차도 여기는 관여할 수가 없다. 사용 수익하는데 그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당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서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는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당의 전세 목적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행위는 전세권자 자기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전세권자는 스스로 당해 전세 목적물의 유지, 수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유지, 수선할 의무를 전세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 들어가는 필요비는 전세권자 자신의 비용 부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266페이지 가면 전세권은 부동산이 인접되어 있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상린관계가 적용될 수 있겠죠. 소유권에서 정해져 있는 상린관계가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두었고 전세권자가 만약에 전세권을 침해당한다면 침해를 배제하라, 반환하라 이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자유롭게 물권인에게 처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전세권을 양도한다든가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원 설정해서 돈을 빌려 쓴다든가 전세권 범위 내에서 당의 전세 목적물을 임대한다든가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물론 전전세도 설정할 수 있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별히 전세권 설정자에게 동의 받을 필요도 없죠. 다만 전세권 설정 계약할 당시에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자가 이러한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게 금지 약정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의 당의 전세 목적물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위를 보장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 당시에 전세권자의 처분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그것은 유효한 약정이고 따라서 전세권자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게 되면 법 위반이 되니까 전세권자가 전세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우려가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해서 내쫓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의무 위반했으니까. 자,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는 266페이지 하단에 처분의 자유가 원칙이나 이것은 일정한 경우, 즉 전세권 설정 계약 당시에 금지 약정이 가능하다. 이것도 같이 알아봐 두시면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전세권자가요, 허용된다, 처분이 허용된다 했을 때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을 임대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죠. 전세권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전전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을 또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자,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책임을 더 많이 집니다.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를 믿고 빌려준 거고 사용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다른 사람을 또 사용하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발생한 손해요. 이거는 전부 다 전세권자 책임져야 됩니다. 불가항력적 사유일지라도 전세권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전세권자의 책임 가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요. 전세권의 소멸인데요. 여기 소멸에는 소멸 사유를 잘 봐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멸 사유. 첫 번째요.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세권 설정자한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할 때요. 이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이 전세권자한테요, 야, 전세권 소멸했다 나가라. 바로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권 소멸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소멸 청구권은 나가줄래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전세권 소멸했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권리의 성질을 뭐라 그러냐면 이름은 청구권 돼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면 바로 소멸이라는 현상이 바로 생긴다, 성립해버린다라는 의미에서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전세권 소멸 사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전세권 설정자한테 손해가 발생할 그러한 짓을 했다,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전세권자는 지금 당장 나가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즉시입니다. 즉시 소멸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물론 전세권 소멸 청구권의 권리 주체자는 설정자이죠. 당연히 그죠? 설정자의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8페이지 가면 전세권 설정자나 전세권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전세권 소멸을 청구가 아니고 통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때는 권리 주체자가 누구죠? 전세권 설정자 혹은 전세권자 모두가 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하죠? 소멸 통고권을 어떨 때? 그래요. 기간 약정이 없을 때 하는 거죠. 존속기간 약정이 없을 때 또는 법정 갱신됐을 때 건물 전세권. 자, 이 통고가 되면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래요. 통고를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합니다. 그런 면에서 별도의 행위를 할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이렇게. 다만 요건 잘 봐두셔야 됩니다. 소멸 청구권 하고요. 소멸 통고권 하고요. 요게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잘 봐두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전세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입니다. 전부 멸실됐다면 이때는 전세권 전부가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런데 일부 멸실되었다면 그 일부분에 대한 전세권만 소멸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세권이 존속하죠.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일부 전세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이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도대체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전세권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전세권자한테 그냥 전세권 가지고 있어라 하는 의미가 없죠. 그것은 오히려 가혹합니다. 그러면 형평에 반하죠. 그래서 이때는 전세권자는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일부 멸실되었음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만에는 전세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문제는 바로 이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도저히 전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전세권을 둔다는 것은 전세권자에게는 형평상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소멸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했으니까 전세금 돌려주세요. 내 나갈래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요, 통고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전세권 소멸 통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 통고라는 제도는, 통고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몇 개월을 견뎌야 되죠? 최소한 여기에 6개월을 견뎌야 된다 이래 되잖아요. 그것도 불공정하죠. 지금 당장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 없는 전세권인데 6개월 동안 그냥 참고 견디라는 말은 해석을 그렇게 해서는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우리 민법상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통고의 의미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에 보다시피요, 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죠. 청구권은 전세권이 즉시 소멸한다. 즉시. 이렇게 효력의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요, 여기에 통고를
청구로 해석하자는 이게 옳은 해석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 조문의 해석을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석할 줄 알면 되겠다. 해석할 줄 알자. 이런 얘기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는 도저히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세권자에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때 통고의 의미를 청구의 의미로 해석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야 합리적이고 그래야 형평에 맞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269페이지 재료예요. 목적물이 일부 멸실의 경우, 불가 항력에 의해서 일부 멸실의 경우에 잔존 부분만으로 전세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잔존 부분에 그대로 존속하면 될 것이다. 다만 그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있다. 법의 규정이 이래 되어 있어요. 다만 이때 소멸 통고는 의미가 뭐라? 청구라고 하자. 그래서 즉시 소멸하는 것으로 해결하자.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되면요. 당연히 전세권자는 당의 전세 목적물을 전세권 설정자한테 반환하고 동시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는 서로 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되는 게 뭐죠?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를 하죠.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설정자는 전세권자한테 뭘 줘야 되죠? 전세금 반환.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해야 될 게 뭐죠? 전세물 반환.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에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 등기를 해놨죠. 전세권 설정자의 부동산 위에, 요 물건 위에 전세권 등기가 존재하잖아요. 이거 없애줘야죠.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전부 다 제공해야죠. 그래서 요게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함께. 이게 동시이행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이때는 전세권자는 경매를 할 수 있죠. 이 전세 목적물을, 그죠? 경매를 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우선 변제권은 전세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행사합니다. 자, 이때 경매권 행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인데, 이 경매권은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전세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권 행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이래 될 것이고, 우선 변제. 그러나 경매권 행사의 대상은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 목적물이 건물 일부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매권은 일부, 우선 변제권은 전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판례 태도다. 이것도 역시 우리 법 해석에 판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어요. 자, 이것은 269페이지 하단에요.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270페이지에 가면 상단 D급 동그라미 보시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 신청의 범위 일어났죠.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이걸 건물 일부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은 변론을 하고 경매 신청은 없다. 그러면 그 부분 뭐예요?
당해 그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통해서 경매권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라고 했으니까 우선 변제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해 건물 전부 다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석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 당연히요,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에 투입한 가치 증가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유입비 상환이라고 그래요.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범위 안에서는 또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필요비는 안 된다 했습니다. 필요비 상환은 안 된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입비만 되죠. 필요비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유지수선 의무가 스스로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전세권자라면 거기에 부속물이 있었다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법에 적용됩니다. 전세권 설정자한테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의 성질이고 또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미리 포기하는 결정해도 안 된다. 이때 부속물을 할 때는요, 저기 전세권 설정자한테 동의받았거나 전세권 설정자한테 매수한 것이어야 됩니다. 동의하에 부속시켰거나 전세권 설정자한테 매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어야 되고, 그 부속물은 독립물로서 전세권자의 소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속물이라 하려 그러면 전세 목적물의 가치 편익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해야 돼요. 편익 증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 이럴 때 이 권리가 전세권자한테 인연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게 우리 270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의 권리를 쭉 정리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을 다 정리했네요. 자, 기본적으로 전세권은 성립했을 때 요건이 중요해요. 성립할 때 전세금 교부해야 되는 관계예요. 잘 이해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전세권이 성립했을 때 효력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의무요. 전세권자 의무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전세권을 소멸할 때 소멸 원인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소멸 원인 중에서도 일부 멸시를 잘 조심해서 다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을 소멸했을 때 당사자 간의 동시행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담보물권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